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군 특수작전으로 체포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네, 그렇죠. 언뜻 보면 그냥 남미의 독재자 한 명이 몰락하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체포 작전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바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거대한 신호탄이다 이런 분석인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볼 SHO 매거진의 컬럼들이나 또 이인재 전 의원 같은 분들의 분석을 보면 이 사건을 절대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이 왜 굳이 전통적인 전쟁 선포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런 전격적인 작전을 택했을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목표는 뭐고? 또 이 분석가들은 왜 이게 태평양 건너 한국의 그것도 특정 정치 상황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까지 주장하는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논리의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번 작전의 가장 큰 특징, 역시 우리가 알던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이잖아요. 네, 선전포고도 없었고 전면전도 아니었죠. 자료들을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거랑 미국이 이번 작전을 마약범죄 소탕 작전이라고 부른 걸 같은 선상에 놓고 보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요? 네, 예전에는 전쟁에서 진 나라의 지도자를 전쟁 범죄자로 규정했잖아요.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국제법의 틀 안에서 다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마두로에게 붙은 혐의는 마약 범죄자입니다. 아, 마약범죄자. 이건 국제법이 아니라 미국의 국내 형법으로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를 다루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나라의 사법체계가 국경을 넘어서 그렇죠. 다른 국가의 주권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국제법이 아닌 자국의 국내법으로 체포한다. 이건 주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하지만 이 자료들의 분석가들은 그런 논쟁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거라고 지적을 해요. 현실을 못 본다. 네, 여기서 이인재 전 의원이 언급한 보이지 않는 국제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아주 냉정한 현실 인식을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보이지 않는 법이라니 흥미롭네요. 어떤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국제법은 힘이 있는 곳에만 영향력이 미친다. 힘이 있는 곳에만. 네, 그러니까 국제법 조항 자체가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강대국의 의지, 군사력 같은 물리적인 힘이 있을 때만 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분석가들의 시각에 따르면 마두로 체포의 국제법적 합법성을 따지고 있는 건 현실 정치의 역학을 무시한 한가한 일에 가깝다. 이런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법 조항이 아니라 미국의 의지가 군사력으로 관철됐다는 그 사실 자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은 이제 세상은 명분이나 이념이 아니라 노골적인 힘의 논리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선언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는 셈이네요. 그렇다면 미국이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이루려고 했던 실제 목표, 대체 뭐였을까요? 자료에서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지목하고 있죠. 네, 첫 번째 목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시스템의 근원지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시스템의 근원지요. 네,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2020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는 그 부정선거 시스템의 발원지로 봤다는 거예요. 발원지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도미니언이라는 전자개표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아, 들어봤습니다. 2020년 미대선 때 논란의 중심에 섰던. 네, 바로 그 시스템이죠. 이 자료들은 도미니언 시스템의 기술적인 뿌리가 베네수엘라 차베스 시절에 개발된 스마트매틱이라는 전자투표 시스템에 있다고 주장을 해요. 스마트매틱. 그리고 이 시스템들이 유권자 표심을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결과를 조작할 수 있게 설계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베네수엘라 독재자를 제거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위협한다고 보는 그 기술의 본거지를 아예 뿌리 뽑으려 했다, 이런 분석이군요. 맞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해커 조직을 잡으려고 그 서버가 있는 데이터 센터를 그냥 통째로 급습하는 거랑 같은 발상이에요. 부정선거 기술에 소스 코드가 숨겨진 물리적인 본거지를 제거해서 누구도 부인 못할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을 확보하려 했다는 해석인 거죠. 첫 번째 목표가 미국의 국내 정치,
특히 그 민주주의 시스템 보완에 맞춰져 있었다면 두 번째 목표는 명확하게 외부의 경쟁자를 겨냥하고 있네요. 중국의 남미 진출에 대한 결정타를 날렸다. 네. 시진핑의 1대1로 전략 하에서 베네수엘라는 중국에게 남미 대륙의 핵심 거점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중국이 마두로 정권에 수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했죠. 그리고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개발권, 주요 항만 운영권, 통신 인프라까지 사실상 국가의 경제 동맥을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거의 경제 식민지 수준이었네요. 네, 자료들은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경제 식민지이자 미국 본토를 겨냥한 군사 첩보기지 역할을 해왔다고까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번 작전으로 중국이 쏟아부은 그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게 다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게 이 분석가들의 시각입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요? 이 작전은 단순히 베네수엘라에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남미의 다른 친중 국가들 있잖아요. 브라질이나 칠레 같은 나라들요? 네, 그런 나라들한테 네가 믿는 중국이라는 뒷배, 미국의 물리적인 힘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못 된다. 다음은 너희 차례일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경고를 보냈다는 겁니다. 미국의 앞마당에서 중국 영향력이 커지는 걸 더는 못 보겠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의 자금줄이 되었던 세 번째 목표. 바로 국가 단위 마약 카르텔 해체가 있군요. 마두로 정권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마약 조직이었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FARC라는 조직이 등장하는데요. 파르크, 콜롬비아 반군 조직이죠. 맞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랑 수십 년간 내전을 벌였던 좌파 반군인데 마약 밀매를 주요 자금원으로 삼았던 걸로 잘 알려져 있죠. 자료는 마두로 정권이 국가 차원에서 이 파르크란 결탁해서 코카인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또 이걸 멕시코 카르텔을 통해 미국으로 유통시켜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돈이 다시 반미 활동이라 다른 불법적인 활동에 쓰이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거고요. 바로 그거죠. 이 비자금이 뭐 헤즈볼라 같은 반미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거나 여러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는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 이걸 아주 심각하게 본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마두로 한 명을 체포하는 작전이 부정선거 시스템, 중국의 남미 거점, 국제 마약 카르텔, 이 세 가지 위협을 동시에 제거하는 다목적 작전이었다는 게 이 자료들의 핵심 분석입니다. 부정선거 시스템, 중국의 뒷배, 마약 카르텔. 이렇게 미국의 세 가지 목표를 듣고 보니 분석가들이 왜 이 사건을 단순히 남미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 불똥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태평양 건너 우리에게로 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논쟁적인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자료의 분석가들은 마두로의 사례와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황 사이에 소름 끼치도록 닮은 평행 이론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행 이론이요? 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자료에 실린 분석가들의 주장이라는 점, 이걸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주장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유사하다고 보는 건가요? 크게 네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책적 유사성입니다. 마두로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그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일부 정책 역시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해서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외교 노선이군요. 앞서 말한 중국과의 관계가 여기서 다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외교적 유사성인데요. 마두로가 정권 유지를 위해 중국의 지원에 기댔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등의 행보를 보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게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동맹국의 유력 정치인이 최대 경쟁국인 중국과 밀착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거죠.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정치 상황이랑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직접 비교하는 건 좀 너무 큰 비약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이 둘을 소름 끼치도록 닮았다고까지 표현했는데 그만큼 강력한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나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두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나 환경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자료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시스템적 유사성이라는 틀 안에서 의혹들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혹들을 나열하는 방식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그 전자 개표 시스템을 둘러싼 의혹이랑 한국 선관위의 서버 관리나 보안에 대한 불투명성 문제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여론 조작이나 댓글 공작 의혹 같은 걸 함께 언급하면서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가 미중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전선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법부에 대한 태도라고요? 네, 마두로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장악하려 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추진하는 일부 법안, 예를 들어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 같은 움직임이요. 아, 네. 이게 사실상 사법부를 붕괴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유사점 때문에 트럼프 같은 인물의 시각에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마두로와 동일한 위협 프로파일로 인식될 수 있다. 이게 이 분석의 가장 도발적인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을 내부에서 흔들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과 손을 잡으려는 인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경고군요. 굉장히 강한 주장인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제시하는 게 있습니까? 네, 단순한 추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몇 가지 일화를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가 과거 미국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SNS에 숙청과 혁명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아, 기억납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문제 삼았다고 전해집니다.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또 하나는 트럼프 측이 한국의 특정 인사들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요? This is not a game. 이건 게임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자료들은 이걸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선을 넘지 말라, 까불지 말라는 식의 아주 직설적이고 거친 경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의 분석대로라면 정말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맥락에서 이인재 전 의원의 경고 메시지가 아주 무겁게 다가옵니다. 국민은 견디지만 이재명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풀어주시죠. 이로 해석됩니다. 국가적 위기와 개인에 대한 공격. 네. IMF 외환 위기나 전쟁 같은 국가적 위기는 우리 국민 전체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 예를 들어 초강대국의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 불러올 태풍은 다르다는 거죠. 그 태풍은 국가 전체가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지도자, 개인을 정확히 겨냥해서 파멸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섬뜩한 경고입니다. 마두로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핀셋 작전으로 체포된 것처럼? 맞습니다. 표적이 된 개인은 국가의 방어를 받지 못하고 고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 자료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단순히 한 독재자를 제거한 사건으로 보지 않는군요. 부정선거, 친중 노선, 범죄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한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분석가들의 시각은 명확합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미국의 국익, 특히 그들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세력은 언제든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사건이 대한민국과 특정 지도자에게 보내는 매우 심각한 경고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결국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네. 자료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신자유주의 연대에 명확히 동참해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 번영을 담보하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하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 예측 불가능한 태풍을 정면으로 맞는 길이라는 거죠. 더 이상 줄타기 외교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강한 주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분석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이른바 정화의 바람이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한 국가의 지도자가 초강대국에게 단순한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라 자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적대적 프로파일로 구성된다면 과연 외교와 특수작전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 같은 나라들은 동맹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국가의 운명을 지켜나가야 할까요?